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국제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100여 명이 숨졌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은 군사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고 문제가 된 땅을 팔아서 그 이익을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부친의 입장도 전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김밥집에 다녀갔던 손님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긴 일주일 전 시청 위생 점검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로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아프간 민간인이고 미군 13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프간의 유일한 탈출구였던 카불 공항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최후의 날을 보는 것 같았다. 목격자의 말입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테러를 자행한 ISK의 정체와 복수를 선언한 미국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놀란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칩니다. 현지 시간 26일 카불 국제공항 게이트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첫 번째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몇 분 뒤 이곳에서 250m가량 떨어진 대피자 숙소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탈출을 위해 공항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참한 모습에 끝없이 흐느낍니다. 한 목격자는 최후의 날을 보는 것 같았다며 사방에 부상자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군 13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아프간 민간인들입니다. 이번 공격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가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이번 테러와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Targeting innocent civilians is an act of terrorism that has to be condemned by the entire world. 아프가니스탄에 남은 사람들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테러 위험이 있지만 카불 공항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오는 31일 미군의 철군 시한을 앞두고 각국은 마지막 대피 작전을 재개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ISK는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호라산을 근거로 활동하는 세력으로 탈레반과 최근 대립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테러를 벌이면서 아프간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조짐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을 납치하고 산채로 불태웠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알카에다에서 파생됐지만 더 잔인합니다. وإنا نعدكم بإذن الله أن كل من يشارك في الحرب على الدولة الإسلامية لا يدفعن الثمن غاليا بإذن الله. IS는 국제연합군이 공습에 나서면서 근거지인 시리아와 이라크를 잃었습니다. Defeated ISIS 100% of the caliphate. 100%. 그러나 흩어져 있던 IS는 이번 테러로 다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테러의 직접적인 배후인 ISK는 아프간에 파고든 IS의 지역 조직입니다. 6년 전부터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수천 명으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종교적으로는 ISK도 이슬람 수니파 계열이라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과 뿌리가 같습니다. 하지만 IS와 탈레반은 최근 대립하고 있습니다. IS는 탈레반이 서방 국가와 협상을 하고 타협을 했다며 배척하고 있습니다. A lot of these are former Taliban who slapped on the ISIS patch in order to sort of make themselves the biggest, baddest guys on the block. 탈레반이 아프간 경쟁 세력으로 떠오른 ISK와 본격적으로 대립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테러 세력을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손을 떼려고 미국이 철군을 시작한 건데 또 다른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오늘 백악관은 긴박하게 돌아갔겠군요.
예,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백악관 본관 위에는 폭탄 테러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조기가 걸려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긴박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폭탄 테러 소식을 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국무장관 또 합참의장을 불러서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그리고 또 주지사들과의 면담은 미루거나 취소를 했습니다. 오후 늦게서야 입장을 정리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선 IS에 대한 복수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먼저 침통한 목소리로 시작해 중간중간 감정에 북받쳐서 목이 메이기도 했는데요. IS와 관련한 대목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o those who carried out this attack, as well as anyone who wishes America harm, know this: we will not forgive. We will not forget. We will hunt you down and make you pay. 예, 그럼 IS에 복수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군사작전을 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된 질문에 현재 파견된 병력으로는 대피작전에만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국 군인이 13명 사망한 사건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테러 조직에 대한 보복작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IS를 잡기 위해선 지금 아프간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결국 끝내겠다고 했던 전쟁은 사실상 계속하면서 오랜 적과 손을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의 여지도 그 대목에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는 31일의 대피작전은 차질 없이 마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There is no deadline on. There's no end of that timeline, I should say, to getting our Afghan partners out. 예, 당초 탈레반과 철수하기로 협의한 이달 말까지 그 시한을 못 지킬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또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판적인 분위기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에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곳은 불과 며칠 전 우리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들을 탈출시킨 통로이기도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작전을 총괄했던 김일흥 주 아프가니스탄 공사 참사관은 되든 안 되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며 긴박했던 나흘간의 작전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우리 정부를 도운 현지인 조력자와 그 가족 26명은 카불 애비게이트를 통해 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제3국으로 대피했다가 카불로 돌아온 류부열 경호단장도 코리아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현지인 조력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저녁 IS의 자살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작전을 미룰 순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되건 안 되건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구출팀은 50인승 버스를 여러 대 빌려 조력자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이 공항으로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갇혀 있다 보니까 덥고 이제 애들은 울고 또 탈레반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과정에 조금 이렇게 위협을 받았는지 조금 고타도 당하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25일 버스가 무사히 카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 정도를 갇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내려오는데 김 공사 참사관이 함께 일한 현지인 직원을 만나 포옹하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목숨 건 작전이었지만 김 참사관은 가족들에겐 알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몰랐죠. 뭐 얘기 안 했고요. 어제 와서 이제 여기 시설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통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카불 갔다 왔냐고 따지더라고요. 총 390명의 현지인이 무사히 한국에 오면서 대피 작전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선 여전히 한국을 위해 일했다며 구출해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here who work for the Korean government but did not have the direct contract. 이 여성은 이런 경우가 최소 60여 명에 달한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 자리에서입니다. 대신 잘못이 없다고 밝혀지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인사들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선적인 사퇴 쇼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압수수색하십시오.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부모님 댁 압수수색에 동의하실 겁니다.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의 땅 투기 의혹이 커지자 다시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앞서 윤 의원의 아버지는 JTBC에 땅을 살 때 투자도 염두에 뒀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 사면은 뭐 앞으로도 사람 단지가 생기고 그 건너에 뭐 전철이 두르고 여기서 짓다가 보면은 야 이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윤 의원은 아버지의 상황을 몰랐다면서도 욕심이 나더라는 아버님 인터뷰를 보며 내가 부모님을 너무 몰랐구나, 너무 떨어져 있었구나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걸 부정하진 않겠다며 아버지와 함께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도 전했습니다. 농지는 매각이 되는 대로 그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모두 이 못난 애비 탓이라. 윤 의원은 자신이 한국개발연구원에 근무할 때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엔 예비 타당성 정보에 접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땅을 구매한 당시 자신의 통장 내역과 아버지의 토지 계약서도 공개했습니다. 또 여당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민주당은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희숙 게이트입니다. 윤노란불 사퇴 쇼. 내부 정보 활용 의혹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온 가족이 연루된 내부 정보 활용 의혹 등 당신이 위선자라는데 저도 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사흘 전 국민의힘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이 보유한 농지는 약 11만 제곱미터인데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권익위원회조차 조사조차 하지 못한 가족 농지가 또 있었습니다. 한 의원 아들 땅인데 정작 권익위가 문제 삼은 땅보다 더 넓고 그중 일부는 농지법 위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빽빽한 나무로 숲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한무경 의원이 소유한 농지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약 11만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는데 너무 비탈이라고 내면 안 됐어요. 농지라 농사를 지어야지만 전체 면적의 약 97%가 방치된 상태입니다. 권익위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본 이유입니다. 실제 관할 지자체도 지난 5월 해당 땅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의원 측은 노후 생활을 위해 사들인 땅으로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더러 경사가 15도라 경작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권익위는 현재까지도 법 위반이 이어지고 있는 걸 감안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조사조차 못한 한 의원의 가족 땅이 더 있었습니다. 한 의원의 땅 바로 옆 아들 명의의 산과 밭입니다. 약 16만 제곱미터로 파악됩니다. 한 의원이 대부분 사들인 다음 2006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들은 또 지난 2013년 약 39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를 직접 구입했는데 해당 땅 역시 한 의원과 같은 시기에 농지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들 땅은 권익위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한 의원이 아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위반이나 편법 증여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한 의원 측은 아들은 독립생계라 정보고지 의무가 없고 땅 가격이 싸 절세 의도도 없었다며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명을 위해서라도 아들 부동산, 최소한 부동산 관련된 정보는 공개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되고요. 권익위 전수조사가 무늬만 전수조사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종인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입니다. 250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는데 160억 원대 부동산은 빠뜨렸습니다. 이 실장은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소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6층짜리 건물입니다. 2013년 준공돼 강남구에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소유주는 이종인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의 부인입니다.
이 실장은 252억 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가액 150억 원의 이 건물과 현재 살고 있는 종로구 연립주택을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삼성동 건물을 지느라 빌린 부채 82억 원은 신고 내역에 담겨 있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 300억 원도 있는데 한국자산신탁에 수탁된 서초구 토지로 실제 예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채와 가족 지분을 빼면 72억 원이 맞다고 했습니다. 신고 누락에 대해 이 실장은 재산 신고를 처음 하다 보니 실수했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제철 임원 출신의 이 실장은 2016년 총선 때 대전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후 1년간 재산 5억 원이 늘어 15억여 원을 등록했습니다. 김 총리의 배우자가 1억 9천여만 원의 경기도 양평 임야를 사들였고 선거 비용 보전금 등으로 예금도 2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김 총리는 3억 9천만 원의 대구 아파트를 지난 6월 처분했고 6억 6천만 원의 서울 마포 아파트 전세권만 남겼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등 13억 8천만 원을, 김호수 검찰총장은 경기 성남시 아파트 등 16억 8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코로나 의료 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다음 달 2일부터 업무를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파업을 선언했는데요. 아무리 얘기해도 일손이 부족하다면서 덕분에라는 말만으로는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몸이 부서져도 버텼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진짜 일하면서 제 몸을 2개로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못 가는 건 당연하고 사명감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명감으로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욕설을 날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돈을 받는 게 우리 때문에 그런 건데 일을 이따구로 하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손은 항상 부족합니다. 2시간마다는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3시간, 4시간 근무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그렇게 근무하고 나오면 온몸이 땀으로 젖고 손발이 퉁퉁 불어서 덕분에라는 말만 있을 뿐 정작 필요한 뒷받침은 없었습니다. 덕분에 캠페인은 정말 감사하지만 많은 감사를 떠안고 그래서 간호사들은 공공의료시설과 사람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의 총파업 투표에서는 찬성표가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고 버틸 수 없어. 저희들은 피눈물을 머금고 9월 2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환자가 걱정되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환자를 사실 두고 파업을 한다는 게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또 인력이 부족한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는 필수 인력이 남습니다. 파업 전까지 협상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라면서도 파업 전까지는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반년이 흐른 만큼 전문가들은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얼른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방역 당국은 빨라야 10월부터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돌파 감염이 크게 늘었습니다. 접종을 2번 모두 했다 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추가 접종을 한다면 바로 맞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진짜 지금 이 상황에 걸리지 않으려면 맞아야지요, 우리가. 실제로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선 모두 12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43명은 2차 접종까지 끝내고도 감염됐습니다. 해외 추가 접종 소식에 우리는 언제 맞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3차 접종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글쎄 이 면역이 언제까지 모르잖아요. 내가 내 몸 보호하려면 한 번 더 접종해도 좋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접종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추가 접종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이들이 대부분 중환응을 좀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로 면역 반응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 시기가 더 빨리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은 빨라야 10월쯤이라고 했습니다. 기본 접종 백신에 따른 추가 접종 백신의 종류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4분기 전에
추가 접종을 조기 시행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신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아직 1, 2차 접종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작을 한다면 우선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고위험군과 코로나 치료 의료진이 1순위입니다. 돌파 감염률이 다른 백신보다 높은 얀센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추석 연휴 때 가족 모임을 허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까지 상황을 본 뒤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의사들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 소원까지 내겠다고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국회 정문 앞입니다.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오늘은 흰 가운 대신 흰 우의를 입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집행부가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 측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 소원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권리 중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권을 이제 침해하는 부분이라 강제성을 띠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 요소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수술을 한다는 입장에서 자유를 찾는 것 자체가 조금은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술은 자유보다는 어떤 환자의 생명을 살리거나 환자의 어떤 병을 고치거나 하는 게 더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 치료를 했고 수술을 했고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자기가 어떤 수술을 했는지 방법을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쟁은 2013년부터입니다. 당시 경기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료진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했지만 2014년 가수 신해철 씨 사망사고 직후 환자 보호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2015년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25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습니다.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돼도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경기도 분당과 고양에 이어 이번엔 파주의 한 김밥집을 다녀간 사람들에게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긴 파주시가 했던 위생점검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김밥집입니다. 지난 19일부터 22일 사이에 이곳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일요일날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열이랑 뭐 설사랑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만 현재까지 20명이 넘습니다. 그다음 24일부터 26일까지 저희가 이제 그 이상 증상인 사람들은 이제 전수조사해서 받은 게 27명의 종사자 6명.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체를 지금 채취해서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생이나 뭐 이런 청결 문제는 저희도 뭐 자부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좀 조심스러운 문제. 파주시는 지난 17일 이 김밥집에 대해 위생점검을 한 뒤에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서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괜찮죠. 깨끗해요. 가서 보기에는. 그러나 이제 뭐 그 음식 만들고 아니면 뭐 계란의 어떤 뭐 유통 과정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경기도 분당과 고양에 이어 파주에서도 식중독 사태가 벌어지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조리한 식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또 사람이 손으로 막 싸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식중독균이 만약에 있으면 좀 더 오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식약처는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유효한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의혹. JTBC 취재와 검찰의 수사로 술자리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이 됐었죠. 검사들 가운데 한 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리를 주선한 변호사에 대해선 검찰이 변호사 단체에 징계 신청도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2019년 7월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대상은 검사 3명과 검찰 출신의 A 변호사였습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를 주선자로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한 끝에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변호사와 검사 1명,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술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떠난 뒤 발생한 술값을 빼면 100만 원이 넘지 않았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검감찰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사 3명 모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대검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리를 주선한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구가 빠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사법 97조 2항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변협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징계 사유에는 품위 손상 행위 등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수사를 했던 남부지검은 전관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징계 개시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조만간 검찰에 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성남시청에서 일하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 공무원들의 신상 문건이 작성된 걸 놓고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시 의회 여성 의원들이 모여서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의회 여성의원 1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혼 여성 공무원 신상 정보 문건이 만들어진 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들은 여성 150여 명의 인격이 침해받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남시가 언론 취재 직후 수사를 의뢰했다며 사건을 감추려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수사 의뢰가 언론의 취재 직후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성남시의 공직기강 행위는 물론 사건 은폐 의도를 의심케 한다. 시민단체는 성남시가 피해 공무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성남시 인사팀 6급 공무원은 성남시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이름과 나이, 사진과 소속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겼습니다. 이 문건은 한 과장급 공무원을 거쳐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관 이모 씨에게 전해졌고 이 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 20일쯤 문제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거쳐 25일쯤 경찰에 문건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늑장 대응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 어제 뉴스룸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캠프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 토론에 나온 이 지사는 개인 사생활이라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무료 변론을 받았던 JTBC 보도 이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던 이재명 경기지사. 보도 직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고 오늘 저녁 열린 TV 토론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사실상 즉답을 피했습니다. 본인의 선거법 재판 3년에 걸쳐서 계속됐고요.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는 것이 보도가 돼서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1심, 2심, 3심이어서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무료 변론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건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확인을 거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문제였기 때문에 무료 변론도 괜찮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말씀했던데 그런 말씀을... 그건 제 입장이 아닙니다. 네, 타당하지 않은 얘기죠. 앞서 이 지사 측은 JTBC에 사비로 변호사 전원에게 소액을 지급했고 모두 합쳐 1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부 무료 변론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고 뒤늦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 이 지사가 직접 개인 사생활 영역이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공직자에게 청년만큼 중요한 게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무료 변론 시비가 나온 것은 그 말씀과 배치되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야당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봐도 도지사 찬스이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윤석열 캠프는 굳이 법조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며 이게 바로 지사 찬스고 진영 찬스에 대권 찬스까지 합쳐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금강 하구뚝에서 선박이 뒤집혀 20대 연건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수문을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의 간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공사 측이 해경에 늑장 신고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수문이 열리면서 물살이 빨라지고 옆에 있던 선박이 수문으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지난 18일 금강 하구뚝에서 선박이 전복되기 직전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강과 바다의 수위 차이에도 수문을 급하게 열어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제 해경이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의 간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후 사업단 측이 늑장 신고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선박이 뒤집힌 직후의 모습입니다. 교수님! 배를 탔던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서 구조가 매우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해경에 처음 신고를 한 건 옆에 있던 선박의 선장이었습니다. 사업단 측은 사고가 난 지 8분 뒤에야 해경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CCTV가 있는데도 사고 자체를 뒤늦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20대 여성 연구원 한 명은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나지 말라고 만든 데인데 거기서 사고가 났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의 금강사업단 측은 해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세칙을 고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 양궁부 학생이 후배에게 활을 쏴 다치게 한 사건으로 오늘 학교폭력심의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 학생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추가 조사를 시작했고 경북체육회도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북 예천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일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활을 쏴 다치게 한 일에 대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학폭심의위는 앞으로도 수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나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은 이번에 활을 쏜 학생에게 폭력을 당해 1년 전 운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며 얼마 전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이 학생 이외에도 최근 실시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한 학생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가해 학생이 초등학교 양궁부 시절일 때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양궁을 그만두고 예천을 떠났습니다. 욕설, 폭행, 활 시위로 위협하는 거 샤워하고 있는데 와갖고 몸에다 오줌을 싸고 가더래요. 얼마나 굴욕적이었겠어요.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추가로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 부모는 화살을 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경북 양궁협회에선 어제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 조사를 마치고 이걸 경북체육회에 보냈습니다. 그제 꾸려진 경북체육회 진상조사위원회도 다음 주 예천으로 와 진상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가 스포츠공정위원회라고 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만든 에버랜드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2011년 7월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노조가 만들어진 점, 회사가 노조위원장을 직접 임명하고 노조 업무까지 관리한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든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삼성그룹 차원의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방송인 에이미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어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두 차례 마약 투약으로 5년간 국외로 강제 추방됐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지 7달 만에
또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어제 오후 A미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입니다. 경찰은 다른 마약 사범을 수사하던 중 관련 첩보를 얻고 검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미는 경기도 시흥에서 붙잡혔습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집행유예 중인 2014년 의사 처방 없이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때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 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는 2015년 12월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5년 만인 지난 1월 한국에 다시 들어왔는데 7달 만에 필로폰에 손을 댄 정황이 포착돼 다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종종 갈등이 있다고는 해도 여긴 그 골이 좀 더 깊습니다. 한 단지 안에 있지만 몇 동에 사는지로 서로 갈려서 자기네 구역이라고 주차장에 경고장을 붙이고 분리수거장에 바리케이드를 치기도 합니다. 벌써 몇 년째라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밀착카메라 조소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데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아파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밤 10시 주민들이 손전등을 들고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불빛을 비춰 차에 붙은 스티커를 보고 사는 동과 호수를 확인한 뒤 와이퍼에 노란 경고장을 꽂습니다. 단속 때문에 일부 주민은 가까운 주차장이어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저렇게까지 돌아가서 솔직히 이러고 싶지도 않거든요. 이 아파트는 지금의 LH인 대한주택공사가 1997년 지었습니다. 처음 입주할 당시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와 일반 분양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1차와 2차 두 개였습니다. 처음부터 관리사무소를 주공이 따로 지은 거예요. 왜? 저기는 임대고 여기는 일반 분양이었으니까. 처음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주택공사에서 따로 관리사무소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한 뒤 주택공사는 아파트 관리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후 두 개의 관리사무소가 20년 가까이 아파트를 따로 관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종종 갈등이 생깁니다. 최근엔 내 구역에 분리수거를 하지 말라며 다투기도 했습니다. 경찰차가 와가지고 막 중재가 하기도 했었어요. 2차 주민들은 1단지에 와서 분리수거를 하지 말라는 말하는 거죠. 바리케이드 쳐놓고 못 오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도 경비 노동자에게 어느 관리사무소 측 주민인지 확인을 받아야 했단 겁니다. 서로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단지 관리비를 두고도 다툽니다. 야수분 공사, 그다음에 지금 보도블록 교체 공사 이것도 1차 측에서 비용 부담을 해가지고 전부 깔고 교체를 한 거예요. 보험료랑 유지관리비를 내라고 냈더니 한 직원이라고 모르는데요. 남의 집에 살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내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주차장 모자라는데. 관할시청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공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허가 나간 사항들이 아니에요. 이제 LH 쪽에 답변을 좀 받을 예정이에요. LH 측은 공공임대기간이 끝난 뒤 생긴 일이라 책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분양이 됐던 공공분양 아무 권한이 없고 이제 임대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 손을 떠나야 하는 일반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단지 안에 살지만 집의 면적과 구조가 다르다 보니 재건축, 리모델링 등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 사이는 벌어집니다. 이런 갈등이 주차장같이 함께 쓰는 공간에서 주로 표출되는 겁니다. 어느 한 곳 선뜻 중재에 나서지도 못하면서 주민들의 갈등의 골만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조소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일단 멈춘 민주당이 8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뿐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언론단체들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언론계 전반을 점검하는 저널리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8월 내에 통과되어야 된다는 원내대표단의 기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에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겁니다.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개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외신 기자는 뭐가 무서워 이 법을 막느냐며 한국 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우리에게 쏟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외신 기자는 일방통행식 간담회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외신 기자들에게 통번역도 영문 자료도 없이 모두 발언만 40분을 쏟아냈단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에서 제기되는 속도 조절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청와대 내부 보고를 받았다는 JTBC 보도에 대해서도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일단은 아니고요. 주된 고려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계획대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개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한 차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개정안 처리 자체를 물릴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따로 만나 의견을 들었지만 강행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네, JTBC는 전현직 판사 10명에게 개정될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현직 판사들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성부터 묻겠다고 했습니다. 또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재판마다 난무할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대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에게 1, 2심 재판에서 언론중재법 사건을 담당하면 어떻게 할지 물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부터 제청하겠다며 언론 보도의 의도와 잘못의 정도를 추정하는 조항의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했습니다. 민법 전문가인 윤진수 교수의 지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의 중과실 추정이라는 것은 사실 언론하고 잘 안 맞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는 좀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헌재에 가서도 위헌이 될 가능성이 꽤 많지 않을까. 언론중재법의 추정 조항은 언론 보도가 허위, 조작, 고의, 중과실, 보복 등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일일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애매한 개념들입니다. 1심 다루고 2심 다루고 대법원 다루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 모호한 규정으로 손해배상 요건을 정해놓으면 소송의 우려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보도를 스스로 자제하게 되죠. 또 다른 한 현직 판사도 재판마다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 판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이 정리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재판이 길어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소송 당사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피고가 될 언론은 제 역할을 못하고 소송을 건 원고, 보도의 대상 역시 오랜 소송에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잘못된 언론 보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지나친 제한을 두는 것은 잘못됐다. 기존의 손해배상의 법리라든가 명예훼손의 법리에 따라서 해도 충분한데. 또 다른 현직 판사도 언론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이미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음반을 사면 딸려오는 기획상품, 굿즈를 모으려고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을 여러 개씩 사는 팬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겠지만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직접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굿즈에 빠진 사람들을 구스뉴스 정재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걸 한 번에 한번 펼쳐볼까요? 하나, 둘, 셋!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크랑 런쥔이. 저 이렇게 뽑은 적 처음이에요, 진짜. 네, 새 한 번에. 와, 대박. 아이돌 팬들 사이에선 새로 나온 앨범을 소개하는 앨범깡 영상이 화제입니다. CD 플레이어가 없어도 앨범을, 그것도 같은 앨범을 여러 장 사는 이유는 함께 들어있는 굿즈인 포토카드, 좋아하는 멤버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앨범을 사고 까는 게 앨범 깡이긴 한데 학생분들은
앨범을 막 20장, 30장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만족하는 느낌으로 봐주시기도 해요. 앨범마다 들어있는 카드의 종류가 다양해서 희귀한 포토카드는 앨범 가격의 10배가 넘게 거래되기까지 합니다. 오프라인 덕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콘서트라든지 공개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못 가다 보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포카밖에 없는 거예요. 굿즈나. 공연이 없다 보니 해외 팬들도 더욱 음반 구입에 열을 올리게 됐는데 사진뿐이 아닙니다. 아이돌의 얼굴이 나오는 레이저 포인터, 응원봉의 열쇠고리까지 굿즈의 종류 또한 다양해졌고 소셜미디어에선 아이돌 굿즈에 대한 언급량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앨범 버터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과자가 1분 만에 품절되고 브레이브걸스의 일러스트가 디지털 자산인 NFT로도 만들어집니다. 단순한 물건을 넘어서 소장 욕구를 자극하고 아이돌의 활동을 함께 즐긴다는 의미도 커졌습니다. 아이돌뿐 아니라 유튜버나 운동선수 같은 인플루언서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굿즈를 쉽게 볼 수 있게 됐고 자기만의 굿즈를 원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나만의 디자인을 티셔츠에 입히거나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 항상 들고 다닙니다. 최근엔 굿즈를 사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내가 직접 디자인한 굿즈를 만들기도 합니다. 고등학생인 구경민 씨는 소셜미디어에 올리던 그림으로 직접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하는데 뭐 같은 디자인으로 에어팟 케이스나 티셔츠를 제작해달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흔하지 않은 나만의 그림을 공유하고 또 소유할 수 있다는 매력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던 걸 실제로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그린 그림을 그냥 이렇게 어디서든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JTBC 정재우입니다. 뉴스D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브리핑, 차관님 비 맞을라입니다.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앞으로 6주 동안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머물게 됩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문화 등 교육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직접 이러한 내용을 숙소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진행되는 동안 오늘 비가 이렇게 내렸는데요. 이렇게 강 차관 머리 위로는 우산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네, 법무부 직원이 강 차관 뒤에서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발표는 1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우산을 받쳐주던 직원의 자세도 처음엔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결국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산을 잡은 손 역시 한 손에서 두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아프가니 구출 작전에 대해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렇게 평가했었죠. 이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옹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국제 대열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차관이 비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권에서는요, 차관이 비 맞으면 녹는 설탕이냐, 또는 차관님 나으리 조선시대도 아니고 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런 우산이 소위 이템이라며 추천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지시에 따른 행동은 아니고 해프닝이라고 했습니다. 취재진의 요청으로 직원이 자세를 숙이게 됐고 편한 자세를 찾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직원도 지금 좀 당황해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때도 법무부 부대변인이 차관 옆에 서서 이렇게 우산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카메라에 잡히고 안 잡히고를 떠나서 애초에 본인이 들었어야 할 우산을 다른 사람이 들었고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 과도한 의전 아닐까요? 논란이 커지자 강 차관, 직원의 숨은 노력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라면서 주위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나저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들었냐?
괜히 직원을 나무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브리핑, 기장군 앙숙입니다. 부산 기장군이 관내에 있는 공원 등에 그늘막을 설치했는데요.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왜 여기에다 설치해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군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장도 하지 않은 물놀이장을 가려주는 그늘막입니다. 개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개장되기 힘듭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물놀이장을 가려주는 그늘막이 지금 이 시기에 도대체 왜 설치된 걸까요? 저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폐쇄돼 주민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에다가 왜 설치를 해놨냐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 군수가 쓸데없는 곳에 세금을 낭비한다고 하자 결국 고성이 오갑니다.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안이한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그런데 어째 이 장면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정확히 2년 전입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끝까지 듣고 말씀을 하세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할 일 없습니다. 내용을 다 들어보시죠. 사과하십시오. 빨리 사과하십시오. 당시 이 군의원이 예의 없게 질문을 한다며 군수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4시간 동안 무려 500번이 넘게 사과하세요를 외쳤던 것. 이미 온라인상에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영상이죠. 이쯤 되면 이 두 사람 기장군 앙숙 아닐까요? 사실 저희가 지방의회 소식을 많이 다룰 기회가 없는데 이런 거 말고 좀 좋은 내용, 훈훈한 소식도 앞으로는 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해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민 2명이 총에 맞았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추격을 받다 사살됐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남부에 있는 레돈도 해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주 찾는 휴양지입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피합니다. 식당에 있던 손님들도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부둣가에서 낚시를 하던 한 남성도 한인 식당으로 피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주차장으로 와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Gunshots on one side, gunshots on another side. So he's running around somewhere shooting all over the place. 겨우 총알을 피한 사람도 있습니다. And he ran out just to the wall as I was passing it and took a shot at me. My ear's still ringing. It was that close. And he just missed me again as I was. 이 과정에서 시민 2명이 용의자의 총에 맞았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직후 도망갔지만 경찰의 추격 끝에 사살됐습니다. At one point he had a semi-automatic handgun as well as a large knife which prompted a officer involved shooting. 경찰은 용의자가 무차별 총격을 가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많이 늘었지만 그에 비해 충전기는 부족합니다. 충전 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가 아파트에 충전기를 갖춘 전기차 주차 구역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전체 주차장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30년 된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넓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단지 안에 아예 없어요? 집에서 충전을 못하면 전기차를 모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할 의향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려면 주행 거리뿐만이 아니라 적시에 충전이 돼야 되는데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구축 아파트에서는 사용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100대당 25기 수준으로 185기인 미국이나 300기가 넘는 영국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렇다 보니 전기차 충전기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이들은 자조 섞인 투로 스스로를 충전 난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부족한 충전기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주목한 곳이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내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전체 주차 공간의 5% 이상을,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을 충전기가 있는 전기차 구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모두 7대를 충전할 수 있는데 전체 750대의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비율을 2%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8대 자리를 더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주차 공간이 넉넉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름이나 LPG를 넣는 차를 타는 사람들은 주차 공간이 줄기 때문에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반 주차 공간에 벽에 붙이는 콘센트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기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반 주차장에 아무데나 주차해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벽부형으로 너다섯 개마다 과금형 콘센트를 증설해주는 방법, 이 방법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JTBC 정원석입니다. 지난 7월 일본 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JTBC가 방송기자협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이 컸고 일본 당국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예상 강수량은 남부 지역은 3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1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에도 다시 새롭게 뜨겠습니다. 고맙습니다.